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3주차 복음의 수용기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에 나온 것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조선 복음의 수용기를 분류를 해서 살펴보면 개신교의 조선 선교 1, 2, 3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겠는데요. 19세기 개신교의 동아시아 선교,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선교가 되어지는 것과 두 번째는 조선의 세국 정책과 문호 개방입니다. 조선이 그 당시에 이제 세국 정책을 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호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개신교 선교가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신교 선교의 본격적인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개신교 선교의 시작에 있어서 그 문호 개방이 이루어지는 개신교 선교는 초기 선교사들과 그 다음에 그 선교사들의 선교보다는 조선인들이 그 만주나 일본을 통해서 접촉하고 나서 성경을 유입하고 그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보급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신교 조선 선교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19세기 개신교의 동아시아 선교입니다. 동아시아의 개신교 선교는 복음주의적 경건주의자들로 알려진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경건주의, 즉 말하자면 파이어티즘이라고 하는 이 경건주의는 17세기 이래로 유럽 기독교 전통 안에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사실상 그 신학의 그 사조가 사변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 가톨릭과 대결 구도 속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이슈를 가지고 종교개혁은 성공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교회 확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선교가 없었다는 말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리 논쟁이나 이런 그 교리의 그 정통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가운데에 신학의 교회를 돕고 선교를 해서 전 세계로 확장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금 그 신학의 사변화되어져 있는 논쟁을 주로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경건주의입니다. 물론 경건주의는 중세로부터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신학이 바로 정립되어지는 것들은 그 근본 정신을 가지지만은 활발한 어떤 교회 확장이라든지 전 세계의 이 기독교를 보급하는 일에 있어서 이 경건주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유럽에서 경건주의가 제도화되어져 있는 교회가 루터 교회예요.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 그리고 스코틀랜드 쪽에 영국 국교회 안에서 계속 발전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계 교회의 역사나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이 경건주의 운동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 그 18세기 말엽이 되어지면 제도권 교회가 그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건주의는 그 제도 교회로서 제도권 속에서 묶여져 있는 교회에서 점점 분리되어져서 복음주의를 부흥운동으로 이렇게 더욱더 발전하게 되어지는 계기를 맞게 되어지는데, 그 주역이 필립 야콥 스페너, 어거스트 헬만 프랑케, 니콜라우스 루드비히 진젠도르프, 이 세 사람을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필립 야콥 스페너와 어거스트 헬만 프랑케는 초기 경건주의자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진젠도르프는 후기 경건주의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콥 스페너의 경우를 보면 독일 경건주의의 창설자였고, 이분을 통해서 독일 루터 교의 배경을 가지고 자랐는데, 이분은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루트파 정통주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675년에 교회 개혁 프로그램을 담은 경건의 열망, 비아 데지데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책을 썼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성에 대한 열망을 통해서 경건주의가 이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페인의 경우에는 1670년에 자기 집에서 소그룹을 결성하고 성경 읽기나 기도생활, 설교와 경건서적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이 모임이 경건의 모임이라, 콜레기아 피에타시스라고 했는데, 여기서 출발되어진 것이 경건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를 이은 사람이 헤르만 프랑케인데요. 헤르만 프랑케는 르벡의 법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히브리 강사가 되었는데, 그가 이제 대학 동료들과 함께 성경을 사랑하는 모임, 콜레기움 필로빌리쿰이라는 그 성경 사랑하는 모임, 이런 모임에서 성경 연구를 굉장히 힘썼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케가 꿈꿨던 그런 것은 그 신학 교육인데요. 이 할레 대학 속에서 그 스페너의 꿈을 아주 실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변적인 거추장스러운 그런 어떤 누더기와 같은 어떤 그런 신학의 어떤 현장에서 좀 탈피하고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학, 그런 것보다는, 또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논쟁, 아주 사실상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실제 생활 속에서 좀 솔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생겨나지게 됩니다.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성경 원어와 성경 해석학 중심의 수업을 지향하면서 프랑케는 이 복음주의의 그 어떤 핵심인 경건주의를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스코틀랜드에 가서 리바이벌 운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진젠도르프는 자기를 받은 백작입니다. 이분의 그 사역의 아주 중요성은 그 모라비안 형제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떠돌이 난민들을 이렇게 헤른후트에서 모여가지고 형제단을 조성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복음운동을 일으키는데요. 장차 나중에 영국의 웨슬리 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서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그 비운적인 기록이 바로 30년 전쟁인데요. 이 30년 전쟁은 종교전쟁입니다. 로만 가톨릭과 개혁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다가
그 종식이 되었을 때 그 모라비안의 지역에 있던 이 난민들이 이제 독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난민들을 모아서 모라비안 그 난민들이 작센에 모였는데, 진젠도르프는 자기가 소유한 영지에 그들이 와서 촌락을 건설하고 살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서 주님의 보라고 하는 헤른후트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수백 명의 난민들과 독일 경건주의자들이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훈련되어진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파송한 사람입니다. 진젠도르프의 영향력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주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경건주의적인 특징은 그야말로 독특한 형태의 경건 실천을 가졌고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자아 완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경건주의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대하여 유일한 지침이 되는 권위를 지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면 그 진리는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그들의 선교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헤르누트 모라비안 형제단에서 우리가 좀 조명을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은 1732년에 최초로 두 사람을 서인도 제도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1733년 그린란드에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그 1735년에 대규모 선교단이 미국 조지아에 정착을 했습니다. 진젠도르프, 여기에 친젠도르프라는데 독일 발음이라서 진젠도르프라도 하고 좀 강하게 발음하면 진젠도르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진젠도르프로 했으니까 진젠도르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젠도르프의 독자적 선교 활동은 작생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 루터 교회와 아주 좋지 못한 불화 관계를 일으켰는데 1736년에 작센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는 감독으로 안수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선교의 운동으로 이제 나서게 됩니다. 여기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파나 감리교회의 그 목사와 같은 주의를 갖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헤르누트는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선교사가 수리남으로도 가이아나로 이집트로 남아프리카로 또 모라비안 이 형제단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들이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결과를 보면 선교사들 이러한 확신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가 형성이 되고요. 그 1795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The Church Missionary Society가 1799년에 설립이 되어집니다. 1804년에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가 세워지고요. 1810년에 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라고 하는 단체가 세워집니다. 1810년입니다. 이런 수많은 이제 선교 단체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세계로 파송하는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국을 향하여 선교되어져 있는 그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에 의해서 파송된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라버트 모리슨은 1807년에 중국에 입국하면서 동아시아 대륙의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반세기 동안 중국 선교는 지리적으로 광동과 마카오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리슨이 중국에 입국하면서 선교 활동은 활발하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선교 활동은 중국에서 천진조약, 즉 1850년에 서구 영국과 중국이 조약을 맺으면서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허더슨 텔러입니다. 허더슨 텔러는 천진조약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 외국 선교사는 점차 이제 초기에 광동과 마카오 지리적인 지안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선교 사업을 확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지 선교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항구 중심으로 해안 선교를 해오다가 이제 내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깊숙이 들어가셨는데 그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한 사람이 허더슨 테일러입니다. 이 허더슨 테일러의 주도 아래서 초교파적인 중국 내지 선교회가 출연이 되어지고 선교 방법이 아주 개선이 되어집니다. 그 후 1880년이 되면 그 중반부터 그때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새롭고 폭넓은 선교 방법을 개척한 선교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까이 또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개신교 선교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본에서의 개신교 선교는 서구인들에게 개항장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1858년 미일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일본에 입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0년 동안은 선교사들의 활동이 개항장 에서만 한정이 되었고 영향력은 아주 미미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 1870년대 초가 되면 일본 정부가 기독교를 금지하는 표지를 공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전도 사업을 묵인하면서 개신교 선교는 개항장과 일본 내지에서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1880년대 개신교는 정부의 서구화 정책에 힘입어 급속도로 부흥하게 됩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입국하면서부터 기독교계 학교들과 미션 스쿨이라고 하죠. 또 미션 병원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학구열에 불탄 농촌 청년들이 도시로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일본은 그 복음과 문화의 전수자를 통해서 선교되어지는데요. 일본의 초기의 개신교 선교에 있어서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육받은 중산층에서 인기를 얻었고요. 그 문화인식은 선교의 주 목적이 아니지만은 선교의 필연적인 결과이고 덤으로 따라오는 부산물이라고 바르넥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말과 같이 선교사들은 복음의 전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태평양의 섬나라, 문명아시아의 여러 나라에도 자연과학과 산업이 앞선 구미의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전수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선교는 복음이 핵심이지만은 지금과는 좀 생각 다르게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문화도 같이 들어오니까 그 문화를 먼저 이렇게 접촉하게 해서 서구 문화를 소개하면서 그 복음의 틀을 세워나가는
그런 경우가 일본의 복음 전파의 초기의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선교 방법을 통해서 보면 선교사들은 기질이나 교양에 따라 혹은 선교지의 나라와 민족의 특성과 재래적인 토착 문화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른 선교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의 국가들은 새로운 신앙을 토착 문화와 전통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의 예외 없이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직접적인 전도 방식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워 의료 활동을 펴고 또 학교의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하여 선교지의 문화와 관습을 연구하였으며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선교 사업의 초석을 놓았던 것입니다. 자, 일본은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은 나중에 조선 침략과 통치 시대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나중에 이 조선의 어떤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의 어떤 우리 조선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독립심을 키우는 일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역으로 또 사실은 조선이 어떤 의미에서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침략하는 그 계기가 아주 혼란스러우고 침략과 통치를 받게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열강인 유럽이나 미국에서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하기에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그런 평가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2의 강의를 계속해서 이 시간에 펼쳐나가고 3-3에서 우리가 다시 또 강의를 계속 제기하고 3-3은 동영상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일대기를 우리가 한번 좀 보면서 우리 토의도 하고 과제도 우리가 제출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선의 세국 정책과 문호 개방을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세국 정책을 우리가 한번 보면 19세기에 이르러서 서양 국가들은 조선의 통상을 요구합니다. 인도양을 거쳐서 동쪽으로 전진해서 또 북상에서 올라오는 영국과 프랑스, 태평양을 건너서 서진하는 미국, 그 다음에 시베리아를 거쳐서 남진하는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조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순조 32년, 1832년인데요. 영국 상선 한 척이 충청도 해안에 나타나 무역을 요청했는데 현종 11년 1845년에 영국 군함 한 척이 다두의 수역을 측량하여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1846년에는 프랑스 군함 3척이 충청도 해안에 출현하였고 철종 5년 1854년에는 러시아 군함 2척이 함경도 해안 여러 곳을 측량했습니다. 그리고 1866년 고종 3년에 유택의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2차례 조선을 방문해서 통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대원군의 고종의 아버지죠. 대원군의 또 부친인 남영군의 묘를 파헤쳐 부장품을 소유하려고 했던 그런 도굴 군의 인사였습니다. 같은 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상선 제너럴 셔먼
이름은 시험은 장군이라고 되어 있지만 상선입니다. 이 제너럴 서머너가 대동강 평양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성 군사들로부터 화공을 당했고 침몰을 당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을 내려놓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거듭되는 외국 선박들의 출몰 때문에 조선의 국내적으로는 굉장한 불안 상태에 놓여져 있고요. 조선의 입장으로서는 아주 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청나라는 아편전쟁으로 힘들어했고 또 에로 사건이 연거푸 일어나면서 서양과 불편한 관계에 처해진 사실을 조선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 왕조의 그 신하들인 조정은 이 서양의 통상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만이 이 공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 아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서양 여러 나라의 통상 요구를 거절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천주교의 만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천주교는 처음에는 주로 남인 학자들이 신봉했었는데 후에는 중인들, 상민들, 부녀자들, 또 압박받는 계층들 이런 사람들에게 점차 이제 확산이 되어 나갔던 것이죠. 그간 천주교는 유교적 전통에 반항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교 집단으로 집탄을 받아 신의 교난, 신유 교난, 기의 교난, 병호 교난 뭐 이런 교난들이 계속 일어나고 여러 차례 이제 탄압을 받아왔는데 대원군은 이 조두순의 외세 배척 노선에 따라서 병인 교난을 일으켜 천주교를 탄압하고 세국 정책을 아주 감행히 단행하면서 서양과의 통상을 일체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호 개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대원군이 실각하자마자 일어나게 되는데요.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자 고종은 점차 밀어닥치는 외세를 견디지 못해 세국 정책을 포기하고 문호를 개방하고 맙니다. 이때에 여러 나라의 개신교 선교부 역시 발빠르게 조선 선교를 시도하게 됩니다. 1875년 일본 함선이 운요가 강화도에 와서 피격당한 것을 빈미 삼아서 일본은 조선을 압박하고 그 압박 때문에 수교가 강요되어지는데 1876년 이때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개항을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한 우리 조선은 힘에 견딜 수가 없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강화도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은 어떻게 보면 좀 좋지 못한 비운의 그 역사이지만은 기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서 문호가 개방되어졌다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조선은 쇄국의 긴 잠에서 깨어나 해외 세계를 향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열강이 약속을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냉엄하고도 무자비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이 조선 조정은 철저한 계획 없이 외부의 문호를 개방하였고 세계 열강의 사절들을 맞이하여 속속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1882년에 미국, 1887년 또 영국,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러시아, 또 1886년에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와 수교하고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880년 9월 6일 청나라의 참찬관 황준헌이 일본에서 수신사 김홍집을 만나 한미수호 조약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밝힌 저서 조선 책략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조선이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친중, 결일, 연미 정책을 추진하여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중은 중국과 친한 것이고 일본과 결연을 맺고 또 미국과 연결해야 한다 하는 그런 열강 속에서 자국지책을 이렇게 조선 책략을 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황준헌은 거기에다 덧붙여 가지고 조선이 역사적으로 천주교를 경계해왔던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 수호 조약이 또 다른 척사론을 부추길 것을 우려하여 개신교는 천주교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제 개신교가 천주교와 근원은 같지만 주자학과 육상산이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종교라고 그렇게 밝히고 알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다니 이제 선교는 어려운 세국 정체가 억지로 문호 개방을 통하여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선교의 호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이제 조선이 개국을 단행하고 있을 때에 제야의 유림 세력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끊임없이 개방 정책에 비판을 가해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유학을 정학으로 재천명하고 외래 종교의 이질성을 단죄함으로써 척사비정의 명분을 세워 개방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1876년 강화도 조약 당시 외양 일체를 부르짖으면서 일본은 사실상 서양과 같은 오랑캐이기 때문에 화친을 맺으면 사학 전수 편만일구 잘못된 항목 즉 기독교가 온 나라에 만연된다는 이런 말을 퍼뜨리면서 경고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미국의 개신교는 정교 분리를 주장하며 조정에 폐를 끼치지 않으며 선량한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위정 척사파들은 황준헌의 이런 발상과 조선의 개국 정책이 곧바로 한 거였습니다. 1880년 2월 10일 병조정랑 유원식은 신구교의 차이를 주육, 즉 주자와 육상산의 차이로 비교한 데 격분해서 상소를 했습니다. 왕에게 올리는 글을 상소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듬해 3월 25일 이만손을 비롯한 영남 유생들이 주육 문제로 성현을 모욕한다고 상소했습니다. 그해 4월 21일에는 황제현과 홍시중이 예수교를 아편이라고 몰아붙였어요. 사실은 여기는 예수교라고 되어 있지만은 한자로는 야소교라고 표현했습니다. 7월 30일에는 강원 유생 홍자학이 김홍집은 사실상 예수의 신복인데 어찌하여 정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이 홍제학은 왕이 불사학문, 즉 학문을 닦지 못함이라 하여 서양 종교를 수용한다고 비판하다가 왕을 능멸한 죄로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한편 유림 세력은 개방과
개신교를 동일시하여 외세에 저항하였고 유생 신섭은 개방으로 왕래가 잦으면 자연히 사교에 감염되기 마련이라면서 이는 마치 호랑이를 들여놓고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실책했습니다. 이처럼 상소가 빗발치자 고종은 척사 유놈을 내려 개방이 곧 서양 종교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종은 개방과 개신교 선교를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였던 것이죠. 따라서 선교사들은 모두 신분을 숨기고 의료사업 혹은 교육사업 등을 명목으로 세워서 조선에 입국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통적으로 유학만이 정학이라고 믿었던 조정이었기 때문에 천주교나 개신교의 조선 선교는 이처럼 냉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수업한 그 내용 쭉 여러분 그 책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36분 정도 되었는데 다음 시간에 3-3 마지막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